연사 조광동은 오랫동안 조국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갈등과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좌표를 찾기 위해 긴 세월을 방황했다고 하는 조광동은 언론인으로, 민주운동가로, 통일운동가로 진보와 보수를 오갔습니다. 한인사회 문제에서도 늘 논쟁의 중심에서 굴곡진 삶을 택했던 조광동은 오늘의 연사 조광동은 6.25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합니다. 조국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강연을 통해 조광동은 위기의 조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시대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그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고, 또 사회자가 너무 이렇게 과해한 질문을 해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저를 전에 아셨던 분이나 아니면 또 잘 모르시고 이 순서지에 제 양력을 보신 분 중에는 저 사람이 오늘 여기에 왜 섰을까 하는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섰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저 사람이 보수로 전향한 가짜 보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보수로 전향한 것은 아니지만 가짜 보수라는 말은 어찌면 또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생각이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보수를 다른 의견을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상의 문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국의 문제에 처음으로 제가 가슴에 일종의 불꽃을 일으킨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문 배달원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학생혁명이 일어나던 날 많은 학생들이 죽고 대학생들이 죽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저는 그 서울 마포에서 살았었는데 제 신문 배달 지역이 그 영국 대사관이 있는 덕수궁 경기역으로 가는 데가 제 신문 배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포에서 걸어서 조선일보사를 가서 신문을 끼고, 그때는 보급소가 조선일보 본사 안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끼고 나오는데 바로 맞은편 길 건너 서울신문사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4월에 어둠이 짙어가는 그 하늘에 그 불타는 서울신문사 모습은 제 어린 가슴을 굉장히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저 신문은 불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시작했고, 그 질문은 제가 신문기자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오랫동안 이 질문과 저는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4.19가 난 다음에 저는 그 학생혁명이라는 또 민주주의라는 말에 상당히 흥분했고 아주 대한민국에 이제 민주주의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4.19가 지난 다음에 서울의 거리는 데모가 쉴 날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까지 뭐 머리를 기르게 해달라, 뭐 교복을 바꿔달라, 뭐 선생님을 뭐 누구를 갈아달라, 별 데모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데모를 보면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가 하는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어떤 불안 같은 거,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판문점에서 이런 그 구호를 외치고 어깨동무하는 그런 또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 눈의 모습에는 뭔가 사회가 굉장히 어지럽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5.16 군사 쿠데타가 났습니다. 제가 아침 운동을 마치고 이 가게 내려오는데 가게 앞에 사람들이 삥 돌리는데 거기서 혁명 공약을 낭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귀에 들어오는 게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 정기를 진작시킨다 하는 그 구절이 어린 마음에 탁 와닿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이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립경제 재건에 총력을 견주한다. 이 말이 제 가슴에 사정없이 와닿았고 저는 그 즉시 이게 정말 혁명이구나 하는 그 고등학교 학생 1학년 학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일회담 협정 반대 시위가 온 대학교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모든 대학생과 교수와 지식인이 한일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면 그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한일회담을 지지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일회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회담을 지지했습니다. 그런 학교 위수령이 선포되고 학교가 문을 닫는 그 상황에 엄청난 데모가 대학가를 휩쓰는 상황에서 한일회담을 지지한다는 것은 정말로 좀 속된 말로 왕따 중에 왕따고 저는 그때 다수 속에서 소수 의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다는 것을 그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두 사람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석헌 선생을 동시에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당히 상반된 인물입니다. 그 함석헌 선생이 그 머리를 삭발을 하고 한일회담 협정 반대 협정을 삭발을 하고 대성 빌딩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함석헌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불을 뿜는 듯한 함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지만은 선생님의 한일회담 협정 반대는 제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때부터 나는 박정희 지지자인가 함석헌 지지자인가 하는 두 개의 갈등이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의 뜨거운 열정과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정, 비전을 제가 존경했고 함석헌 선생님은 순수한 나라 사랑, 백성과 국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분의 지성을 제가 사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약 10년, 약 9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신이 선포되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제
지지를 철회하고 그때부터는 박정희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문기자가 되고 그리고 신문사의 언론자유투쟁 거기에 대열에 참가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발족된 언론노조, 한국일보 언론노조의 발기인으로 참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직 30이 되기 전에 저는 마치 투사처럼 느꼈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한국일보 시카고 지사의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고 시카고 지사로 와가지고 동포들 신문을 맡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18 광주 항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신문들은 다 검열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불타는 서울신문사가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비록 시카고 미주뉴스가 한국일보의 지사로서 아주 작은 구독자를 상대하는 신문이지만 이 역사의 비극을, 민족의 비극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신문사의 방침을 어기고서 그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럼을 쓰고 글을 썼습니다. 그 후로 그 일로 해서 저는 신문사에서 해직이 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 흑인 동네에서 옷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문기자에서 운동가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운동, 한국의 민주운동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6.29 선언이 있고 한국의 민주화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 남은 몫은 한국 국민들이 민주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소양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거니까 한국 국민들의 몫이다 하고 저는 민주운동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통일운동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 우리 민족 소리듣기 운동 한국에서 발족된 그 단체의 미주 사무총장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풀타임으로 글을 하면서 LA, 뉴욕이나 워싱턴을 다니면서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북한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모금을 한 돈으로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표단을 방문하는데 저는 이 모금에게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한 목사님들, 대부분 큰교회 목사님들입니다. 큰교회 목사님은 대부분 보수적인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을 저는 대표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아무개 목사는 너무 보수적이고 우리 북조선의 비판적인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북한하고 언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신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는다면은 진보가 주는 쌀은 먹고 보수가 주는 쌀은 안 먹겠는가? 사람이 굶어 죽는데 보수의 쌀이 어디 있고 진보의 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북한하고의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책을 북한 갔다 와서 2권을 썼었는데 첫 번째 책은 북한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 책은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입장, 제 의견을 빼고 그 당시에 모든 북한 방문계는 기자의 의견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빼고
북한 동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북한 동포들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은 저를 민족의 기자라고 쉽게 세웠고, 그 책이 한국 운동권의 필독서가 되고 대학생들의 북한화 강의의 교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진보 운동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쓴 책에서 북한을 비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3자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빼고서 출판을 다시 해줄 수 없겠는가? 출판 비용은 우리가 되겠다. 저는 물론 노를 했지만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일운동에 쓸 자리가 여기가 한계구나. 나는 남과 저는 남과 북의 화해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화해가 여기서 내가 쓸 자리가 좁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갈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바로 그 무렵에 북한에서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그 뉴스를 듣고 아주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0만 불을 모금하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사일 하나를 발사하려면 수천만 불이 듭니다. 저는 그때 이건 아니다. 자기 백성이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는데 30불짜리 결핵약이 없어서 동포들의, 국민들의 무덤이 산처럼 쌓이는데 100만 불만 가져도 굶어 죽는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삶아서 먹는 그런 동포들의 기근을 해소해 줄 수가 있는데 30불짜리 결핵약으로 죽어가는 동포를 살릴 수가 있는데 수천만 불을 들여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저는 그런 권력은, 그 권력의 이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저는 그런 권력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그 길로 모든 통일운동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치니까 진짜 제가 어색한데. 그런데 저는 동시에 민주운동, 옛날에 가까웠던 한국의 민주운동 동지들과도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랬냐? 저희가 민주운동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다음 세대, 전대협이라든지 한충이들 이런 그룹들이 점점 반미주의로 나가고 있었고, 점점 반자본주의로 나가고 있었고, 과격하게 나가고 있었고, 저는 그래서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내가 믿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그 민주운동 세력은 결국은 두 개 큰 그룹이 있었습니다. NL파라는 거하고 PD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NL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파고, PD파는 People's Democracy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아니면 그 사람들은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두 개 그룹이, 민족해방파는 임종석 그 그룹들이 민족해방파고, 그리고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는 조국 계통이 그쪽 계열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운동을, 그건 민주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념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저는 그때까지 옷장사도 해보고 또 뭐 세탁소도 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 트리뷴도 한번 배달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애프터스쿨 애들을 가르치는 방과 후 학교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프리랜서 기자를 하면서 20년 동안 그 일종의 제 정신적 방황을 하던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일보 시카고 지사 편집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일보사를 떠났을 때가 35살이었는데 제 나이가 55세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문제는 대수제만 관심을 안 가지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문제, 우리들의 2세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는 시각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수주의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하느냐? 아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뭘로 판단하느냐? 아까 내가 박정희 지지자인가 함석헌 지지자인가, 제 가슴에는 분명히 두 개의 모순된 이념이,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말할 때 제 가슴과 머리에는 보수 사상과 진보 사상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 뭘로 판단하느냐? 저는 기자를 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제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양심이 떳떳한가? 한 인간으로서. 두 번째가 정의로운가? 이것이 정의를 위하는 길인가? 세 번째가 공정한가?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이 내가 사는 공동체에 이루는 건가? 내가 사는 공동체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건가? 저는 그것을 애국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 내가 선택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것에 저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보수 정책을 지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보 정책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시대는 자꾸 변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 민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 국민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 그 시대가 1960년대냐 50년대냐 80년대 2000년대냐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의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을 보는, 판정하는 가치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라고 했는데 자꾸 한국의 촛불이 이걸 신경을 자꾸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촛불이 처음 시작된 것이 제가 한국으로 막 돌아왔을 때인데, 그때가 미군 장갑차 사건이었습니다. 효순 미순 사건이었습니다. 그 길 가던 여자 중학생이 훈련 중이던 미군 장갑차가 그걸 못 보고 시킨 겁니다. 그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촛불 데모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촛불 데모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한국을 보니까 그게 불길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근데 그 불길이 반미주의로 가더라고요. 그 불길이. 그래서 했는데 그 불길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지고, 그때 노무현하고 이해창이 대통령 경선을 할 때, 대결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 바람의 큰 덕분으로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 후로 촛불은 점점 이념화됐습니다. 원래 촛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밝힐 때 우리가 연인이 데이트를 한다거나 연애를 할 때 촛불 그 분위기,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아니면 뭐 추모 모임을 할 때 우리 촛불을 밝힙니다. 촛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건하고 가슴을 울리는 것이 촛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촛불이라는 것에다가 이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한테는
그 촛불의 감성과 이념이 그냥 먹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촛불이 집어넣은 것이 반미와 반자본주의였습니다. 광우병을 거쳐서 세월호를 거쳐서 박근혜 탄핵까지 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치주의에서 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법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론에 의해서 증거에 의한 게 아니라 신문기사의 소문과 유언비어로 그걸 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것이 신문기사로 판결하고 정치 논리로 판결하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박근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박근혜가 싫든 좋든 간에 법치주의를 어기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 민주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 또 제가 가까웠던 진보 진영에서 이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거다 하는 소리가 나올 것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민주운동에 대해 원로되는 김재화만 목소리만 들을 뿐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런 목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아무런 목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의 양심은 죽었구나. 이거는 지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한 인간의 양심과 공정성의 문제, 정의의 문제다 이거는. 그리고 한 인간의 인격의 존엄성의 문제다. 박근혜가 탄핵된 것이 그거는 너무 또 어려운 얘기니까 유언비어와 소문과 그거를 보는 신문기사가 증거로 탄핵이 된 겁니다. 일단 국민들 마음에 탄핵으로 결정되니까 그 다음에 벌을 주기 위해서 재판을 한 것이 저는 박근혜 탄핵이라고 봅니다. 일단 국민들이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벌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요구를 거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탄핵을 지지한 겁니다. 83%인가 7%가요. 결국은 저는 이 진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진보에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무슨 원전 파기라든지 GP 철수라든지 그리고 미국에다가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해달라고 간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든지 저는 그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거라든지 아니면 신재민 김태우 무슨 문다혜 김경수 드루킹스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무슨 성창호 일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입니다. 많은 동포들이 거기 관심을 안 갖는 그게 사법부 내에 500명 가량이 되는 판사들의 서클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도 몇백 명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없어지고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생겼는데 여러분 전두환 시대 때 하나회라는 거 들어보셨죠? 하나회가 뭡니까? 군 내에서 군인들 장성들의 군인들 고위가 서클입니다. 거기를 통해야만 별도 달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수백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해체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이 정승화 잡아놓고 구태타를 일으켰을 때 그 주동이 하나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 잡아놨습니까? 양승태 잡아놓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대법원장 누가 잡아놨습니까? 문재인이 안 잡아놨죠. 법관이 잡아놨어요. 사법부 판사가. 그럼 이게 뭡니까? 전두환이 점성화 잡아내는 거 하고 김명수는 뭐냐? 김명수는 인권법연구회 회장 지냈던 사람입니다. 대법원장 집어넣는 거 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안 느낍니다. 왜? 시대가 변했거든요. 과거에는 군인들이 막 무식하게 막 그냥 잡아놓고 그냥 막 고문하고 그랬는데요. 그건 옛날 시대 방법이에요. 지금의 혁명이나 지금의 부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혁명구호가 적폐청산이에요. 일단은 그 혁명구호가 걸어지면요. 적폐청산이라는 그게 뭡니까? 과거의 나쁘고는 무조건 다 파헤쳐서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손해원이다 뭐다 뭐 얘기 나와봐야 그거는 그 옛날 적폐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그 아주 핫한 이슈가 안 되는 겁니다. 적폐청산이라는 큰 명분 앞에서 다른 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앞에 내거는 게 뭡니까? 민족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월법, 초탈법이랍니다. 정상국가, 보통국가에서는 적과 내통하고 야합하고 적에게 도움을 주면은 뭡니까? 이적행위, 매국행위, 여적죄에 생각하면 여적죄. 지금 그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왜? 혁명의 시대입니까? 그러면 지금 소리 없는 혁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경수 잡아는 성창호 판사 집어넣었죠. 국민들은 뭐 잘못했으니까 잡아넣겠지 뭐. 또 신문도 뭐 그냥 뭐 성창호 판사 제목이 뭐 기밀누설이에요. 그 법관 저 내용을 위에 부장판사가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보고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원래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장판사 아니라 대법원장이 요구해도 보여주면 안 된대요. 판사는. 근데 대한민국에서 자기 상급자가 재판 내용 그 내용을 좀 보고해놨을 때 보고 안 할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걸면 거는 거죠. 법은 어긴 거니까. 이게 소리 없는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요 다 장기 집권 하려고 합니다. 왜? 그 다음에 후한 보복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선거에 죽기 살기를 할 겁니다. 당선 안 되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이 재판대에 세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이나 혁명 정부는요 장기 집권을 원합니다. 이해찬 씨는 뭐 100년을 원했는데 통일된 다음이겠죠.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에 눈을 감느냐? 원래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지 않을 때는 승자가 역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긴 자가 역사를 쓰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역사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것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어요. 한국이 좀 축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축. 의식의 축, 역사의 축을 좀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주 세련되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양승태를 잡아넣으면은 대법원장을 잡아넣는 것이 그게 혁명이 한 일환이라는 것을 의식을 못합니다. 그 뒤에 김명수 사법인권위원회 회장을 했던 그 그룹이 지금 사법부에 하나의처럼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군인들은 그냥 반대자 갖다 고문하고 가두고 그냥 무식하게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해요. 판사가 합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는 합적 기준이 뭐냐? 그냥 걸면 걸리는 고리입니다. 안 걸릴 사람 없죠. 이게 근대의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지금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게 누굽니까? 사람 집어넣는 거냐? 사법부죠. 대통령도 집어넣잖아요. 대법원장도 집어넣고. 이게 사법부 쿠데타예요. 그럼 왜 이것이 지나가냐? 왜 이것이 그냥 지나가느냐? 한국 국민들이 생명이 된 겁니다. 색깔의 생명이 됐습니다. 전교조가 교육을 전교조가 좌파가 아주 탁월한 전략을 쓴 가운데 하나가 전교조였습니다. 이걸 보수가 눈치를 못 챘어요. 이 전교조는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것도 몇 년이 아니고 20년, 30년.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학생들, 그 큰 사람들이 그게 386 세대입니다. 그 교육식. 그 사람들이 다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판사들, 뭐 인권부 판사들, 뭐 신문기자, 뭐 검사. 거기에 거기서 교육받은 전교조 제자들이 꽉 깔렸어요. 이런 얘기하고서는 한국 언론에 이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그리고 민노총. 이 그룹이 아마 모르기 뭐도 30%, 35% 될 겁니다. 이 그룹이 혁명하는 겁니다. 전교조와 민노총과 사법인권연구의 그 사법부와 기자들과 박근혜 탄핵시킨 게 누구예요? 언론 아닙니까? 언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색깔론을 아주 싫어했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구시대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색깔론은 영원히 묻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색깔론을 꺼낼 때다. 왜? 색깔에 의해서 나라의 색깔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권력자가 반대자를 고문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색깔론을 뒤집어 쓰였는데 지금은 나라의 전체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색깔론을 하고 있으니까 색깔론 들춰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색깔론을 꺼냈어요. 그것도 빨갱이 색깔론을 꺼냈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3.1절 100주년 기념식장에서 빨갱이 색깔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빨갱이는 친일의 잔재다. 왜?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와 비적이라고 비하했기 때문에 빨갱이는 친일의 잔재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논리가 성립됩니까? 제가 그걸 갖고 수십 분을 생각해봤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 구조하고 내 머리가 다 다르구나. 도저히 이게 논리적으로 리저닝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비적도 빨갱이 잔재가 되겠죠. 비적이라는 말도 도적대. 그냥 쉬운 말로 빨갱이는 공산주의의 잔재입니다. 용공의 잔재고 친공의 잔재입니다. 순수한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빨갱이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빨갱이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빨갱이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빨갱이 운동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고 그 분단된 나라의 남쪽을 다시 또 빨갛게 적화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갱이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 안 한 것만큼 못하는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바꾸고 있죠. 공산주의 활동한 사람들도 지금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죠. 그게 일제가 순수한 민족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빨갱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빨갱이로 부를 뿐이죠. 그 사람 빨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빨갱이 독립운동가는 일제가 빨갱이 독립운동가로 부르든지 말든지 그 사람 분명히 빨갱이 운동가입니다. 빨갱이란 말은 상당히 저속합니다.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도 빨갱이 소리 들어봤어요. 제가 북한 방문하고 책 쓰고 강연하고 또 북한 기아덮기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북한이 무너진다고 그럴 때 제가 안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글 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을 가는데 뉴욕의 어떤 그 평통 거기서 제가 그렇게 강연했더니요. 그 어떤 분이 당신 그분이 빨갱이 사상인 거예요. 그분 친북 사상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게 벌써 30년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아니 북한이라고 그러면 전혀 그냥 금기의 지역인데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는 미국 CIA 보고서도 북한이 곧 무너지는 부시 대통령도 그 보고서 믿고 북한이 무너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중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김대중 씨까지요 공개적으로 북한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소프트랜드이냐 하드랜드이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대중 씨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북한이 안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그는 당신의 희망사항이다. 당신이 북한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북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저는 빨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 그렇게 제가 막 흥분하고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일을 하려면은 뭐 그런 소리 나올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 하는 자체가 색깔이 좀 이상해 보이니까. 근데 조금 섭섭했던 건 있죠. 저를 잘 아는 사람 제가 분명히 빨갱이인 줄 아닌 줄 아는 사람이 앞에서는 안 그러고 뒤에 가서 그 사람 빨갱이라고 그럴 때는 좀 섭섭하고 인간적으로 좀 괜히 괘씸하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야 너 나 빨갱이라고 그랬냐? 그거는 제 자존심상 또 그거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알고 지금도 그 사람도 모르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운동을 할 때는 불가피한 그거 겪어야 될 그겁니다. 그거를 안 하면 통일운동에 관심하지 말아야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빨갱이라는 말에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냐면 제가 저한테 또 스스로에 한 말은 그래 뭐 내가 빨갱이 아니면 되지 뭐 또 나중에 시간이 가면 밝혀지겠지 이런 것이 제 합리화해서 제 개인적으로 그럼 위로를 얻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그 고영주 변호사가 누가 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그래가지고 고소까지 했었죠. 그때 대통령 출마했을 때. 빨갱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갱이라는 말에 민감하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진짜 빨갱이거나 아니면은 빨갱이 피해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빨갱이 컴플렉스 열등의식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월남의 폐망 소식을 들었을 때 희열을 느꼈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낫다 이렇게 말했을 때 월남이 폐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이 미국
편입니까? 백두공 편입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외치는 사람은 법치주의자입니까? 아니면은 법치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이 침공했을 때 총 들고 싸울 사람입니까? 항복할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월남의 패망 소식을 들으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미국의 반미 사상을 가졌거나 백두공 색깔을 지지하는 사람일 겁니다.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외치는 사람은 분명히 법치주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쁜 전쟁보다 좋은 평화가 낫다고 말하는 사람은 외국이 침공했을 때 항복할 사람인지 싸울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일제가 조선을 침공해서 침탈하고 삼켰을 때 싸우기보다는 일본을 쌍수를 들어서 천황만세를 불러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6.25 때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싸우기보다는 북한에게 투항을 해야 했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할 때 나라를 지키거나 싸우기보다는 나쁜 평화지만 지금 이 받아들인 평화가 나쁜 평화지만 그래도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고 항복할 사람입니다. 김정은에게 항복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의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동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좌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일방적인 매도죠.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좌파가 아니야. 나는 진보야. 예, 진보하고 좌파는 다릅니다. 또 좌파하고 종북 좌파는 다릅니다. 또 좌파 중에도 미국 좌파하고 한국 좌파 다릅니다. 근데 많은 한국 분들은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좌파가 뭔지 종북 좌파가 뭔지 미국 좌파는 어떤 건지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겠지만 진보 그러면요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진취적이고 뭐가 있어 보여요. 생기가 있어 보여요. 보수 그러면요 뭔가 아주 고리탑탑하고 따분하고 아주 그냥 영감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보수라고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은 좀 맥이 없어 보이고 뭔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저는 동포들 가운데 이렇게 저는 너튜브를 말을 묻고 싶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남북 분단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25가 북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안함 사건이 미국의 음모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이승만이나 박정희보다 김일성을 더 존경합니까? 김정은보다 박근혜를 더 미워합니까? 미군 장갑차 그 운전사가 살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희생자가 국가 유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방제를 찬성하십니까? 미군 철수를 찬성하십니까? 한미동맹 폐기를 찬성하십니까? 이런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열몇 가지 질문 가운데 한 2개 정도, 한 20, 30%
그렇다고 그러는 분은 아직 좌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좌파 색깔이 들어갈 가능성이 맡은 토양이 좌파 색깔 토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리고 한 30% 40% 되는 분은 이미 빨간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에 60% 70% 그리고 한 40% 넘는 분들은요. 미국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선서하면 안 될 사람들, 충성 테스트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0% 70% 넘어가면은 빨간물이 아주 확실하게 들었고, 이런 분들은 내가 왜 미국 시민권을 받았나? 내가 왜 미국 시민이 되었나? 내가 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미국을 왜 왔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미국을 왔나? 미국을 미워하면서 반미를 하면서 왜 나는 미국에 살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왜 미국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매도하면서 왜 우리 아들, 딸들이 미국을 살도록 내가 원하는가? 이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민 오게 된 거예요. 미국에 살게 되는 건요. 미국의 가치하고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치. 미국의 가치가 뭡니까? 미국의 건국정신, 인간의 존엄성, 자유, 모든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 세 가지가 미국의 건국정신의 기본 바탕입니다. 이것이 독립선언의, 미국 독립선언의 기본 정신, 헌법의 기본 정신이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그겁니다. 그게 미국 가치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이 미국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걱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 가치, 우리가 믿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버리는 쪽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의 자유, 집단의 행복, 집단의 존엄성을 더 생각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 지금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한국만 나라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을 미워하면서 미국 시민이 된다는 이 모순 속에 정체성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것을 해결하는 급선무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 우리 조국이. 근데 우리 조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닥치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보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진보, 나는 그 어떻게 보수를 지지해? 지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아직은 물론 안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는 물론이고 진보도 보수를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을 살려야 되니까 보수가 싫지만은 보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수가 이대로 되겠느냐? 이대로 안 되죠. 보수가 부패하고 썩고 갑질하고 기회주의고 그 상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젊은 사람들이 보수에 올라오겠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죠. 부패나 갑질은 보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가지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 위치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갑질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체하고 많이 티내고 네. 박사는 박사 티내고 저 박사를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으면 돈 티내고 권력 근처가면 권력 티내지 않습니까? 갑질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 갔으니까 안 돼요. 그래도 보수는 말이죠. 갑질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막 돌멩이 던지면요. 우선 머리부터 숙이더라고요. 근데 좌파 보니까 말이야 손혜원이나 김경수 이런 사람 보니까요. 머리 빳빳이 들고 오히려 악을 쓰고 더 대들더라고요. 그렇게 독해야 되는 거죠. 싸울 때는 독해야 됩니다. 보수가 독하지 못한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 이미지를 청산해야 됩니다. 갑질의, 부패의, 기회주의자의, 보수의 썩은 이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그 가슴에다가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정의와 애국심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너무 멀리 있으니까 보수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투쟁할 줄 알아야 돼요. 좌파의 가장 큰 약점이자 장점이 뭐냐? 싸울 줄 아는 겁니다. 잘 싸워요. 투쟁력이 엄청납니다. 싸움을 해요. 싸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보수는요, 좌파하고 싸우면 집니다. 너무 신사적이고, 좋기만 너무 점잖죠. 그런데 그 얘기는 열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투쟁력이 없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잖 노블리스 오블리즘 고상한 보수 그 지금 막 그 얘기 따질 때 아니에요. 그거는 태평성 때 하는 얘기고 지금 같은 이상에서는 고상한 보수 갖고는 진보 보수 못 이겨요. 싸울 줄 알아야 돼. 싸울 줄. 투쟁력, 열정, 결연, 결기 이게 지금 보수가 배워야 돼. 보수 한번 반성해보세요. 그거 없으면 보수 못 이기, 진보 못 이기, 좌파 못 이깁니다. 한국당이 그 황교안 체제가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활기를 띠는데 그렇지만 한국 보수가 갈 날이 굉장히 멀고 깁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물론 여론조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한국 국민들의 의식을 보면은요, 약 35%가 좌파입니다. 단단한 좌파입니다. 이 사람들 별로 안 흔들려요. 그리고 보수가 어떤 사람은 30%지만 한 25% 정도, 나머지 40%는 중도입니다. 근데요, 보수가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중도라고 그랬지만 또 보수라고 그랬지만요, 한국 사회는 우리가 아까 갑질 얘기했지만 너무 착취와 가렴주구와 억압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이나 가진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공능적인 저항입니다. 본능적으로 미워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게 우리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우리는 남의 잘 되는 걸 잘 격려해주고 칭찬을 못해주는 그런 컬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말을 높여서 쓰면 고상한 말을 쓰면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중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진보 성향의 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보수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한국 지금 현 실정에서 보수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은 박근혜 탄핵 문제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지지한 국민이 80%가 넘었다는 사실, 83%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근데 그 핵심에 보수 언론이 있다는 거. 보수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대 조중동이라고 그러죠. 왜 조선일보가 그러면 보수의 발등을 찍었느냐. 조선일보가 제일 앞장섰거든요. 언론의 정의, 언론의 양심, 춘추필법 아닙니다.
회사 개인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감정이 있습니다. 송희영 주필 얘기 들어보셨죠?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하고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송희영 주필 뇌물 사건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한테 뭐 2억인가 3억 뇌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글도 쓰고 청와대 로비를 했는데,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이 우병우였습니다. 우병우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병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사에서 그때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인데 연일 우병우 그냥 있는 큰 융단폭격을 했습니다. 우병우의 처갓집 무슨 땅 산 것 때문에. 근데 너무 앞질러 있는지 2년인가 3년 지난 다음에요, 우병우가 고소했는데 조선일보가 졌어요. 그때 그 기사에 대해서 졌어요. 근데 보스는 다 떠났죠. 대통령은 탄핵되고 우병우는 구속됐다가 나오긴 했죠. 그렇지만 일단 저지르면은 그 사람 죄인 되는 겁니다. 왜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 조선일보가 김진태 국으로 몰았겠습니까? 그 송희영 이름을 밝힌 게 김진태였거든요. 그때까지는 언론계 모 인사라고 그랬죠. 송희영 주필이라고 안 그랬어요. 자기네 보호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김진태가 터뜨렸어요. 조선일보 송희영이라고. 조선일보가 사설로 사과하고 일면에 사과하고 그냥 발칵 뒤집혔죠. 김진태 지지할 수가 없죠. 여기 중앙일보 분 계시겠지만 중앙일보는 뭐예요? 이번에 황교안 막 그냥 공격했죠. 왜? 태블릿 PC가 황교안이 TV 토론에서 뭐 태블릿 PC가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황교안 집중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언론의 사기가 그렇습니다. 이 우병우 사건을 조선일보가 공격하면서 조선TV가 안종범 경제수석이 미르재단에 관계했다는 것을 또 처음 보도했어요. 이거를 딱 잡은 게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이걸 들고 팠어요. 그거에 수석 공무자가